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 미제 사건, 정확히는 실종 사건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고, 이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과거에 준비를 했지만 저희가 100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언급을 하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분명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내용에 대한 수사 자료도 있지만 외부에 공개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심리적이고 지리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조금 더 공부하신 분의 이야기를 넣어서 여러분에게 그때의 기억을, 또 그때의 생각을 조금 더 함께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석과 설날이라는 명절은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릴 만큼 매년 교통량의 최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현대 내비게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같은 게 보급되기 이전 많은 대중들에게 이 시간 자체는 매우 지루하고 졸린 시간이며 차 안에서 유일하게 무언가 들을 수 있는 건 음악 혹은 라디오입니다. 때문에 교통방송은 매번 특별 생방송을 편성을 하게 됐고 고향길로 향하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1991년 9월 22일 일요일이었던 추석 당일, 바로 TBS 방송국이었습니다. TBS 교통방송 이곳도 마찬가지로 특별 생방송을 편성하게 됩니다. 당시 새벽 5시부터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끊게 될 분은 바로 당시 35세셨던 김은정 아나운서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경북 영주 출신이셨고요. 키는 155cm의 좀 작은 체구,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이었고 1남 5녀 중 둘째로 태어나 1978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데뷔하십니다. 그 이후 1984년부터 89년 총 5년 동안 KBS에서 라디오 리포터로 일을 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보신 이 교통방송, 1989년 TBS 개국과 함께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안녕하십니까, TBS와 함께 김은정입니다 라는 프로그램과 론도 베네치아 라는 프로그램을 맡아 안정적인 진행을 해오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석 당일입니다. 새벽 1시까지 방송국에 도착 후 이 리허설을 하고 5시에 생방송에 들어가야 될 김은정 아나운서가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않게 됩니다. 1시가 넘어가고 1시 10분, 1시 반, 그리고 2시가 되도록 도착을 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던 거죠.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어떤 연락도 없는 사람, 담당자들은 연락을 계속해보지만 가족들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결국 TBS 교통방송은 급히 새로운 진행자를 찾고 대체해서 5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잠을 자다가 펑크가 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녀는 그렇게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계신 거죠. 단순하게 일시적인 방황으로 잠적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나도 연락이 없는 거죠. 결국 실종 3일째 되던 날 신변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가족은 경찰에 비공개 수사를 요청하며 가출 신고를 결국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일단 사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깊게 분류를 하고 같이 움직여 보고자 합니다. 성인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를 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깊게 세부적으로 분류하려는 이유이기도 하죠. 2019년에 바라보는 프로파일링 기법 같은 걸 통해서 당시의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당시의 상황, 심리적인 부분, 당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혹시 모를 목격자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1991년 추석을 기억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우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경우에는 단순 잠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 잠적의 정의를 얘기하면 심리적인 동요에 따라서 단순하게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단순한 가출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과거력입니다. 과거에도 얼마나 습관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을까? 갑자기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되게 면밀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즉, 단순 잠적을 확인해 보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쪽을 확인해야 되는데 단순 잠적의 가능성은 아예 제외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까지 안 나타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사고와 관련된 가능성입니다. 당시에는 CCTV와 블랙박스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어디선가 뭔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의 차에 부딪혔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라고 하면 병원 기록이 나오는 것처럼 분명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면 혼자 스스로 이동하다가 어딘가를 추락했다거나 어딘가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조난을 당했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혹은 누군가가 실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으로 후송한 게 아니라 사망이라 판단 혹은 사망을 했다라는 가정에 안매장 혹은 시신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발적인 신고, 자수겠죠. 혹은 타인의 신고, 목격을 했다. 혹은 내가 얼마 전에 차 한 대를 수리했는데 그 앞만 봐도 뭔가 좀 세게 부딪힌 것 같던데, 이런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면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세 번째, 자살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징후를 나타내게 되는데 물론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이 사망하게 된 이유 혹은 그걸 알리고 싶어하는 심리, 신변의 정리, 이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즉, 사건 발생 그 이전의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100%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충동적인 자살의 경우에는 대다수 술과 약과 이런 부분이 엉킨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적도 없이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배제를 해야 되죠. 즉, 만약에 이게 자살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술과 약을 했나? 라는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아니면 그전부터 뭔가 신변정리형 기록이 있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타살의 가능성입니다. 누군가가 우발적 혹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만약 계획적인 문제라면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특별 편성 프로그램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벽 5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일상적인 루틴 활동을 알고 있는 면식범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면식범이 된다면 금품, 원한 혹은 치정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럴 경우엔 피해자가 되니까 김은정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으면 비면식일 확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비면식범이 타살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우연성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분리하고 이야기를 조금씩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단순 잠적은 좀 가능성을 낮게 두고 사고, 자살, 타살, 이 중에 지금부터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행적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TBS 교통방송에서 퇴근을 하게 되고 곧바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당시 35세 김은정 씨는 이혼을 한 뒤 혼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도 당연히 집에는 아무도 없는, 그냥 혼자서 일상적인 루틴으로 집에 가는 모습까지는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5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 9시쯤 집에 나와 자신의 집에서 딱 50m
어떻게 보면 성인이 뛰었을 때, 성인 남자가 뛰게 되면 한 7, 8초, 뭐 또 길게 잡아도 10초면 갈 수 있는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50m 떨어진 고모부 최씨, 당시 60세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마친 뒤, 뒤에서 더 가족들과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 제가 내일 새벽 5시에 생방송이 있어서 일찍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 집으로 갔다 라고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던 그녀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 외출할 준비를 했던 거죠. 왜 그랬냐면 당시 서울에 있는 B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던 친구의 병문안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의는 진한 쑥색 바탕에 꽃무늬 블라우스 그리고 점퍼를 하나 입고 하의도 쑥색 바지를 입은 상태. 더불어 핸드백을 하나 들고 나가는데 그 핸드백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간 그녀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병문안을 간다고 얘기했던 병원에서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일단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일상적인 것과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 토요일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건 일상적인 활동이고 그리고 퇴근한 거 확인되고 집에 간 것까지 확인은 충분히 됩니다. 그 이후 9시에 집을 나와 고모부 최씨의 집에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의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시간이 비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저녁을 먹지 않은 상태, 저녁 약속 자체가 좀 늦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집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분명 100만 원을 챙기고 고모부 댁에 간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느낌의 차이인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잠깐 건드려 볼 건데 내가 오늘 친구의 병문안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상적인 움직임에선 4시간 정도의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준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집에서 옷을 입고 돈을 챙기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고모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은정 씨는 좀 귀찮게도 집에 있던 모습에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병문안 간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고 얘기한 뒤 집에 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돈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당시에 100만 원이라면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른데 현재의 가치로 보면 500만 원이 좀 넘는 500에서 한 700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큰 금액인 거죠. 근데 그 큰 금액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느낌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병문안을 간다라는 걸 100만 원을 들고 나간다. 당시 한 달 월급이 수치였거든요. 왜 그걸 굳이 현금으로 들고 나갔을까에 대한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나 친구가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옷을 입은 모습,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얘기는 뭔가 외출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고모부 집에 갈 정도의 편안한 옷차림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봐야 될 외출의 형태의 모습을 띄었고 장기적으로 외출할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100만 원이란 현금을 들고 나간 이유 자체가 병문안의 목적이었는지 아닌지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분류를 해서 만약에 100만 원 자체를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라고 얘기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을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상황. 친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지고 나갔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그럼 그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만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 잠적일 수도 있고 자살하기 전 뭔가 행적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타살일 수도 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김은정 씨의 심리적인 부분인 겁니다. 일상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엔 좀 번거로운 활동을 했다. 즉 뭔가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그 이유가 됩니다. 김 아나운서가 실종이 되고 나서 언니는, 당시의 언니였던 거죠. 2살 언니는 매일 오전 7시에 TBS로 출근해 동생의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고 동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김은정 씨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63세입니다. 실종 20일이 지나 가족이 공개 수사로 전환 요청을 하게 되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조사가 엄청나게 진행됩니다. 면식범일 확률에 대한 부분이죠. 더불어 실종자 수색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산, 강 모든 걸 다 뒤진 거죠. 2년이 지났을 땐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통해 다시 한번 찾아보지만 어떤 성과도 없이 종결 처리가 됩니다. 전단지 10만 장, 그리고 TV 방송 프로그램, 주변 인물에 대한 완벽한 수사, 실종자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야산도 수색, 하지만 어떤 것도 나오지 않자 결국 아나운서의 어머니는 딸의 생사를 알고 싶어 일본인 역술가까지 찾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미신적인 걸 믿는 일도 나타나게 되지요. 자, 이제부터 저희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에 대한 이유죠. 당시에 김은정 아나운서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비관적인 자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 4월 15일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편 이전까지는 교통시대의 공동 MC 같은 비교적 좀 무게감 있고 비중 있는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4월 15일 이후 정규 프로그램이 없이 단막 뉴스만 좀 간헐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즉 개편할 때 자신에 대한 권력이 좀 떨어진 거죠. 그 이후 계속 창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후배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 수면제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자신을 알아보고 팔지도 않았다, 전동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데 처참한 모습이 보도될까 두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고민점에 대한 문제인데, 90년 가을 개편 프로그램, 개편 이후 가을이 되면서 또 한 번 개편이 되게 되는데요. 91년 봄 개편 때보다 오히려 사내의 입지가 더 강화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봄 때 개편이 되면서 조금 입지가 안 좋아졌다가 가을 때 다시 좀 좋아진 상황이었던 거죠. 해서 당시 추석 특별 생방송도 맞게 됐던 겁니다. 굳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프로파일러 분도 마찬가지고 심리를 전공하시는 분들께도 여쭤봤을 때 항상 주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날은 시간적인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민족 대이동 추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추석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차들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상황. 이때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추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당시에는 또 주 6일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학교도 가야 되고, 토요일날 학교가 쉬더라도 토요일날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체형 현상이 어마어마했던 상황입니다. 자, 자살을 한다라는 입장일 때 자살을 하러 어디를 갔을까요? 만약에 자살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 자신의 집 근처 쪽을 가야 됩니다. 자, 시간과 지리적인 걸 좀 섞게 되면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 쪽은 좀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다, 길거리가 한가하다. 대신 고속도로, 지방 이쪽은 정말 사람이 많다. 그리고 차도 많다. 만약에 김은정 아나운서가 차도 없는 상황인데 외부로 가서 자살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차를 탔거나 버스를 탔다면 누군가에게 노출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택시를 타서 부산 가주세요. 부산까지 가면 그 비용이 얼마일까요? 추석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버스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소에 들려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에게 목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자살에 대한 유일한 가능성은 자신이 있는 서대문구 근처, 사람이 없는 공간 내에서 잘 목격이 안 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쪽은 이미 모든 수색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에는 시간적인 부분, 지리적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인 거죠.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상 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은둔입니다. 은둔이라고 얘기하는 건 잠적이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잠적이라고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 그렇게 못 사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상황, 자가 집도 있었습니다. 잠적이라고 얘기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이 63세. 당시에 가져갔던 돈은 100만 원. 외출복 같은 걸 입고 나가 잠적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의 돈이었던 거죠. 그럼 혹시 뭐 수녀원이나 아니면 뭐 기도원 같은 사찰 같은 데로 들어갔나? 혹은 외국으로 나갔나를 전부 확인해봤지만 어디에도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63세라면 이제부터 이런 기준을 좀 깔아야 됩니다. 생활반응. 벌써 사라지신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생활반응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생활반응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첫 번째 카드네요. 카드를 쓴 적이 있냐 없느냐. 그 날짜 이래로 단 한 번도 카드를 쓴 적도 없고 카드를 발급받은 기록 자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의료기록입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다칠 수 있죠.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을 쓸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기록. 뭔가 전화를 냈거나 뭔가 자신이 명의로 뭔가 개통했다라고 한다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이버, 다음 이런 아이디 비밀번호의 가입입니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등록을 해서 그래서 무언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 그런 공간에 어디에도 현재까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생활반응은 완벽한 제로 상태입니다. 자, 잠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생활반응이 없는 점, 그리고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점, 당연히 시간이 하도 오래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생존 여부에 대한 무게를 두게 된다면 생존보단 아마 생존하시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즉 은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 치정입니다. 치정에 대한 부분은요,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은정 아나운서의 집 방을 수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메모 같은 게 하나 발견됩니다. 영어로 L.E. 리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메모가 확인됐는데 그 사람이 실종 전 연세대 군의 교회에 다니는 리라는 남자와 교제를 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다만 면식관계이기 때문에 수색해보고 조사해봤지만 특이점은 전혀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럼 일단 이 부분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단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라진 그날 오후 9시 이후 집에서 옷을 입고 나왔던 그녀는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택시를 탄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탄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 목격도 되지 않은 상태로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입니다. 다음날 5시에 생방송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추석 당일입니다. 밤에서 새벽 넘어가면 추석이 되는 날이거든요. 뭐 강남에 살아도 마찬가지, 어떤 지방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겠습니다. 택시가 혹시 잘 잡히셨는지 궁금합니다. 밖에 차가 굉장히 없습니다. 당연히 명절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9년보다 당연히 1991년 그때가 훨씬 심했죠. 길거리에 차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김은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정말 친구의 병원에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도리어 당시에 택시를 잡고 탔다면 너무나도 택시기사가 적었기 때문에 금방 경찰 수사에서 확인이 됐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능성은 바로 이겁니다. 서대문구, 그리고 양천구, 영등포구가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강력범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특징이
약간 골목길이 많고 그리고 CCTV가 좀 적은 점, 그리고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만 의지해야 되는 점, 약간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부녀자 납치나 인신매매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녀자들을 승합차로 납치해서 금품을 빼앗거나 아니면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는 그런 인신매매 같은 사건들이 꽤 많았던 거죠. 당시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역 앞에 갔을 때 이상한 봉고차가 있을 때 조심해라. 타라고 하면 조심해라. 이런 경우의 수도 많았던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목격자가 없는 확률이 당연히 높은 겁니다. 추석이다, 주말이다, 사람이 없다. 가로등 불빛도 굉장히 적은 곳, 굉장히 고요한 공간,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곳이죠. 마지막 5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 100만 원에 집중할 때입니다. 만약 그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됐거나 아니면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에 대한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된다면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 전부터 연락을 했던 기록이라던가 아니라면 어디선가 만나자라는 기록이라던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인출했고 누군가에게 주었고, 당신 그 굉장히 큰 금액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김은정님의 실종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주말이 낀 추석, 그리고 91년도라는 한 가지 특이성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많이 없고 길거리에 차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친구의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목격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건 금방 사라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 반응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집에 있었을, 아니면 우연하게 그 현장을 목격했을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 서대문구 청천동에서 91년 추석 때 우연하게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아니면 누군가가 지나가는 걸 보았다, 쑥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핸드백을 하나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혹은 미제사건 전담팀에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엔 많은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실종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종 사건 중엔 분명히 미제 사건도 많을 겁니다. 저희가 100번째까지 이 미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오면서 제가 늘 부탁을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진중하고 진정성 있게 방송을 준비하려고 했던 이유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금이나마 무언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토요 사건 팩트 100번째 이야기, 김은정 아나운서 실종 사건의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저희가 추석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밖에 나갔는데 차가 없어요. 당장 뭐 빨리 갔다, 왜냐면 다음날 5시에 가야 되는데 당장 차가 없고 조금 빨리 자고 당장 가야 돼요. 1시까지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가 없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거겠지만 범죄적인 심리를 봤을 때 어떤 차가 한 대 쓱 와가지고 뭐 여기 지금 차 없는데 타실래요? 근데 그때 과연 평상시에는 누가 차를 타라고 했을 때 안 타는 사람이 그 차를 타게 될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제3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조금 방황하면서 범죄 타겟을 찾고 있던 사람이 우연하게 한 사람을 보게 됐고,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택시가 없는데 뭐 가까운 데 가시면 태워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인신매매가 아니더라도 범죄 쪽이라면.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은 왜 현금을 가져갔을까에 대한 문제.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가져갔을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에 대한 뭐 견해들이 나오긴 하지만 100만 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좀 뭔가 어딘가에 돈을 좀 보내기 위해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면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지만 아는 사람이어도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채무 관계랄 때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제 그쪽이 아닐까라는 추측 하나와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르게,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떤 루틴적인 건지 모르니까 그걸 제외하고 보면 그냥 어떻게 기습적으로 당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요. 해서 당시에 그 100만 원에 대한 의미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주말이었고 당장 새벽에 나가서 이제 그 교통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편성 시간 자체가 그때가 이제 토, 일, 월이잖아요.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완전 추측이에요. 왜냐면 택시도 안 잡히고 뭐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면 그냥 방송국에서 자면 돼요. 방송국에서 있다가 또 방송하고 또 잤다가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100만 원이 가족이나 아니면 뭐 못 내려가잖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실 수가 없어요. 당장 그걸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해서 만약에 이게 월요일날 방송 끝나고 뭐 화요일날 뭐 내가 월요일날 이제 TBS 방송이 있으니까 뭐 새벽에 끝나면 자고 화요일날 들어가면서 뭐 은행을 들려야겠네 뭐 이런 생각인 건지, 그래서 이제 은행에 들려서 돈을 넣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추측은 아닌 거지만,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을 들고 나간 의미 자체가 가족들에게 나중에 송금, 그 사이의 시간은 TBS 교통방송에서 자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추측인 거예요. 근데 다만 우연하게 이런 일이 터진 게 아니고,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차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도 이제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당시의 추석이라는 특징과 날짜, 시간, 그리고 직업적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왜냐면 내려가질 못하니까. 해서 그 이야기까지 전달을 받고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뭐 사실 이것도 이제 수사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0m 가까웠으니까 집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누가 따라 들어와서 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근데 그런다고 보기에는 집이 너무 깨끗했고 루미놀도 없었고, 그럼 이런 경우일 수밖에 안 돼요. 들어가서 위협해서 돈 뺏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따라 데리고 가서 어디선가 이제 뭐 일을 일으켰다라고만 보여지는 건데, 뭐 그날 목격자가 많이 없으니까 길에 사람이 많이 없어.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범인의 입장에서. 그럼 만약에 범인이 뭐 차를 갖고 와서 차에다가 태워서 아예 그냥 이동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그랬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상황적인 부분으로 봐도 뭐 안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그럼 순순히 따라갔다? 네, 그냥 좀 경우의 수가 조금 나뉘겠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타살이면 범인의 입장에서는 범인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만약에 타살이라면 범인은 차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범인은 뭔가 이런 명절 때 어디론가 가는 게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집에 안 내려가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범인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타살의 조건을 지금 거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일이 터졌고 이러면 시신을 옮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시신을 옮길 때 제일 많이 옮기는 공간이 산 아니면 뭐 묘지 이런 데잖아요. 못 가요. 왜냐면 이때가 추석이었기 때문에. 추석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막 다 성묘하고 지금 산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사람을 뭔가 처리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도 바로 시신 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없는 공간이어야 되니까 뭐 저수지, 댐, 아니면
이제 뭐 바다. 그런데 바다도 서해 바다. 들길 확률도 높고, 그리고 강원도는 또 차 막힐 거고, 바다나 저수지나 강 같은 데는 노출될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확률상 봤을 때는 타살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바로 옮겼던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 시간을 뒀을 가능성. 근데 만약에 시간을 뒀다면 월요일 이후잖아요. 화, 수, 목, 금 이런 날짜에도 시간이 좀 유동적인 사람 일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주말에 쉬게 돼, 이제 추석 연휴 때 쉬게 돼서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일 확률도 생각은 조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범인의 모습을 그려보면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범인이 가지고 있을 특징이에요.